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임명수 변호사님의 정상회담입니다. 임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예. 자, 임 변호사님 조민, 네. 조국 딸 조민이 네. 좀 의사 시험에 네, 국가고시에 합격을 했다. 네. 그럼 실기, 필기 이제 다 통과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네. 근데 이번에 이제 한 90%의 의사들이 응시를 거부했잖아요. 네, 네. 그 속에서 이제 꿋꿋하게 시험을 쳐서요. 네. 한 3,000명 중에 2,700명이 거부하고 한 네. 300명이 들어갔는데 네, 네. 그 속에 시험 치러 들어가서 네. 이번에 이제 당선됐다는 거죠. 네, 네. 당첨됐다라는 게 조금 웃긴데 95%가 된다며요. 그러니까 뭐 제가 알기로 이제 뭐 그 경기도 소재 한 아주대학 병원 의대가 한때는 이제 의사 고시 합격률 1등을 해서 굉장히 그 자기가 자랑하고 그랬는데 제 기억으로 아마 90몇 %였던 거 기억하고 뭐 어지간한 의대 같은 경우에도 뭐 합격률이 뭐 7, 80% 이상은 다 상회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말씀 그대로 이제 정상적으로 의대 과정을 수료하고 제대로 이제 공부만 하고 그러면 어지간하면 합격하는 이제 시험인 것인데 하여튼 뭐 그 과정을 조국의 딸이 마쳤다고 하니까 정말 좀 어이가 없고 좀 황당하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지난번에 그 작년 연말에 있었던 재판에서 저 엄마가 이제 징역 4년 선고되고 네, 네. 뭐 추징금도 나오고 벌금도 나왔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이제 사실은 정유라 같은 경우에는 재판 절차가 진행되고 뭐 이렇기도 전에 네. 이미 교육부의 특감에 의해서 다 입학 취소가 차례대로 다 됐잖아요. 예, 졸업 취소 다 됐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교육부는 지켜보고 있잖아요. 네, 네. 아니 촛불이라고 하면 네. 그때보다는 좀 나아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정유라가 뭐 말 타고 들어갔다라는 부분에서 나오는 부분이나 네, 이번에 이거 부분으로 보면 이번에 이 저금마가 위조 각종 그 이 서류를 위변조 조작해서 집어넣은 게 더 악질적이잖아요. 비교가 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네, 네. 자, 그렇다면 결국은 그 이번에 이 벌어졌던 이 사태가 고려대 입학 부분도 문제고 네. 그다음에 부산대 의전은 입학 부분도 입학과 문제잖아요. 졸업과 문제. 예, 졸업도 다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지금 누굽니까? 조민의 네. 입학이 취소되면 대학이 취소되면 의전원도 갈 수 없었던 거고 그렇습니다. 또 의전원이 취소되면 의사도 될 수 없었던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의사 생활을 앞으로 이제 자기 엄마 지금 부산대 저 뭐 차정인 네. 총장에 의하면 자기 엄마가 확정될 때까지 내버려 두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부산대 의전원이나 네, 부산대 네, 네. 총장을 이야기를 네, 네. 고대도 마찬가지고요. 네, 네. 자 그렇다면 그때 정유라 때는 그렇게 들고 일어나 가지고 난리를 쳤는데 이번에는 왜 조민 부부는 학생들도 데모 안 하고 뭐 조용하고 이런가요? 하여튼 좀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그 곳이 이제 부산대입니다. 그 뭐 말씀하신 것처럼 총장을 이어한 교수진들 지금 뭐 입도 뻥긋 나가고 입 다물고 있고 뭐 심지어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도 뭐 별다른 움직임이 있다는 얘기가 좀 안 들리고 있고 그다음에 뭐 그다음으로 지적해야 될 부분은 말씀하신 것처럼 뭐 교육부 이에 대해서 이런 방구하지 않고 있고 그래서 일단은 제 느낌으로는 이게 좀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는데 뭐 조국과 지금 뭐 부산대 이런 관계자들의 지금 생각은 하급심에서는 어쩔 수 없지만 지금 조국과 비슷한 성향 혹은 조국이 임명이라던가 추천에 관여했던 인사들이 다수 있는 대법원에서는 어떤 상황의 반전이 있지 않을까를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좀 굉장히 의심이 좀 많이 들고요. 첫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언론 뭐 상식적인 상황에서도 그렇고 법령상에서도 이번에 이제 조민이 응시했던 의사 국가고시라는 것이 이제 의학 대학을 졸업하거나 의학 전문 대학원을 하거나 그러니까 졸업을 앞두고 있는 자가 응시 자격이 있기 때문에 의사 아무리 뭐 예를 들어서 의학을 뭐 덕학을 해서 그 의사 시험을 본다 하고 해서 의사가 될 수 없는 것처럼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최소한 부산대 의대 의학 전문 대학원 입학이 무효가 된다 그러면 조민의 의사 자격은 박탈되는 것이 마땅한데 하여튼 좀 계속 좀 어정쩡한 반응들이 좀 사실은 흘러나오고 있는 게 좀 굉장히 저도 의아스럽고 불만입니다. 자, 심지어 그 뭐 이준혁인가는 성형외과 원장은 아주 그냥 조민 편을 노골적으로 들면서 네네. 반대 세력을 지금 공격도 했더만요. 네네. 참 뻔뻔한 인간들이 세상에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어떤 이제 다른 어떤 행정적인 이제 부분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의대를 졸업하는 것이 이제 정상적인 의대를 입학해서 졸업하는 것이 이제 의사 그 어떤 그게 하나의 요건이고 또 의사라 그 국가고시라는 이제 그 시험에 합격해야 또 의사 자격증이 이제 부여되는 이제 2단계가 좀 되어 있는데 뭐 이 부분이 앞 단계에서 이제 문제가 되더라도 이런 의사고시를 응시해서 합격한 부분 자체는 그거는 뭐 무효라고 볼 수 없느냐로 아니냐 그런 식의 또 주장도 나와 있고 심지어 뭐 제가 심지어 발언의 어떤 그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뭐 조선일보를 보니까 안철수 같은 경우도 뭐 의사가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식으로 좀 표현했다고 좀 제목에 나와 있는데 어찌됐건 글쎄 이게 좀 이런 사례가 한 번도 없어가지고서 그걸 기화로 해서 좀 여론을 호도하려는 사람도 있는 것 같지만 뭐 저희가 생각하는 법조인들의 입장에 생각했을 때는 그 의사의 자격과 의대를 정상적으로 입학하고 졸업했다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임이 명백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이것이 좀 여론이 호도되지 않기를 바라고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좀 장난을 좀 계속 끝까지 좀 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다른 사건 같은 경우에서는 대부분 다 이런 기준으로 대표적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많이 예를 들은 것이 이제 중장비 면허가 있고 이제 운전 면허가 있고 오토바이 이제 뭐 원동기 자전거 면허가 있는데 법원은 일관되게 이런 부분들 다 연관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어느 하나라도 이제 그 면허가 음주 같은 것으로 면허가 취소되면 다른 면허도 정지가 된다고 이제 일관되게 판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준 등등에 비춰봤을 때 지금 현재 조민을 옹호하는 논리는 말이 되지 않는다. 또 지금 여론을 호도하고 이제 거짓말을 하고 있다 생각이 많이 듭니다. 최종적으로 확정되어야 뭐 그걸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라면 애초에 정유라도 최종적으로 확정될 때까지 말 문제를 제기하지 말았어야죠. 정유라는 지금 이하여대에 다니고 있어야 졸업반이 다 됐겠네. 다녔으면. 네? 그래야 정상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형평성이나 이 균형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최소한 검찰에 의해서 기소되는 시점에서는 학교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치에 들어가고 1심에서 판결이 나오면 그때는 이제 취소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게 상식인데.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아주 몰상식으로 임하면서 뻗대기고 있는데 문제는 이런 부분이 이념의 문제를 가지고 서로가 다투는 거는 180도 대립하는 것은 있을 수 있겠지만 이건 비리의 문제인데 비리의 문제도 이념에 의해서 만들어진 진영 논리에 따라서 편을 드는 사람들, 노골적으로 편드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게 대한민국의 좀 비극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일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어떤 정파적인 어떤 정략적인 이런 문제와 함께 사실은 이게 조민이 뭐 예를 들어서 변호사를 한다, 뭐 판사를 한다, 뭐 그것도 물론 사회적으로 심각한 어떤 문제가 이제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지만 그게 어떤 지금과 같이 의사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환자의 생명과 건강과 직결된 문제인데 뭐 이것을 뭐 지금 뭐 그 조민이 뭐 병원을 개업하지 않고 병원을 개업하면 찾아가지 말고 방문하지 말자 이런 얘기가 있지만 그 현재로서 뭐 조국이 개업할 일은 만무하고 어느 이제 그 대형 병원의 스태프로 이제 일을 하게 될 텐데 그런 경우는 환자가 본인도 모르게 뭐 조민이 차트를 작성한다든지 어떤 기본적인 치료에 뭐 마취 상태에서 어떤 수술에 뭐 입회를 한다든지 이런 행위가 지금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환자의 선택권이 완전히 보장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나중에 무자격으로 의사가 아닌 사람한테 어떤 그런 진료를 받았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국민들한테 피해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정유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청담고등학교로 졸업하고 이화여대를 입학 취소당하는 거하고 사실 국민의 어떤 복리하고는 큰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신속하게 결정했는데 이런 국민의 보건과 직결되어 있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교육부나 부산대가 이렇게 고의적으로 늑장 대처하는 것은 이게 분명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나중에 이제 뭐 이런 부분들이 밝혀지게 되면 이 법률적인 책임을 당연히 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의사협회도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렇습니다. 의사협회면 의사들이 회원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의사협회가 당연히 이 조민 입장에 대해서 뭐 취소해야 된다 말은 한마디를 했는데 그런 정도를 넘어서서 의사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전체 13만 의사의 망신을 주는 행위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럼 의사협회가 이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 문제를 가지고 물론 의사협회가 의사의 자격을 취소할 수 없지만은 뭐 모든 병원이나 직장에 조민을 취업시켜서는 안 된다고 입장을 밝히든지 그렇습니다. 이렇게 좀 강하게 이야기를 해야 그게 의사들의
그 순수하게 노력해서 자격을 쟁취한 의사들의 명예를 높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의사협회 정관은 제가 지금 확인을 못해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뭐 이런 이익단체 협회 같은 데서 제일 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은 이제 변호사협회 같은 경우는 이제 회원으로 가입을 거부하는 네. 당신은 자격이 없는 사람이니까 네. 실제로 네. 이제 뭐 문제가 뭐 보도를 통해 아시겠지만 이제 그 판검사나 이제 공무원 재직 시절에 어떤 뭐 문제가 있었던 경우에는 이제 퇴직을 한 이후에도 뭐 변호사협회가 그래서 뭐 거기에 대해서 물론 뭐 여러 가지 이게 합법이냐 불법이냐 논란이 있지만 어쨌든 협회에서 이제 그 협회 그 회원 등록을 이제 뭐 거부하거나 아니 지연시키는 이런 방법을 써왔는데 최소한 최대집이 우리는 뭐 조민의 어떤 회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겠다 뭐 아무리 못해도 최소 그런 정도의 수준의 이야기는 나와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 산하 병원이나 그렇습니다. 이런 데에다가 조민을 취업시키지 말기를 바란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고지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보통의 경우에는 이제 막 이런 조민같이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는 경우에 정말 모르고 예를 들어서 뭐 어느 이제 큰 대형 병원이나 어떤 의사가 조민을 이제 고용을 해가지고 어떤 진료 행위를 시켰는데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이제 문제가 생겨서 의사 자격이 박탈될 경우에는 그러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정말 그런 상황을 몰랐다고 한다면 그 뭐 병원이라던가 그 고용주한테 나중에 환자가 책임을 물을 수 없지만 거듭 말씀드리면 이 경우는 누가 보더라도 당연히 진작에 최소한 부산대 의학 전문 대학원에 입학은 취소가 됐어야 했고 당연히 그 뒤에 따라 졸업을 못했어야 했으며 당연히 의사 고시에 응시할 자격이 없는 사람을 이라는 것이 지금 명확하게 다 드러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조민을 고용해서 어떤 의료 행위를 하게 한 사람들은 당연히 그에 또 그 사람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분명히 물을 수 있다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산대 저 총장이 차정인이가 문가리 친구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변호사로 네. 노무현이하고 다 아는. 그러면 차정인이가 부산대 총장을 한다면 이걸 입학을 취소시키기는 그렇다더라도 학교로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조민의 졸업을 유보시켜서 그렇습니다. 대법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졸업을 유보시켰으면 조민이 시험을 못 치러 갈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험 치는 자격을 박탈해서 당분간은 대기 상태로 기다리라. 네. 이렇게라도 할 수 있으면 그거는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입장을 고려한 국민의 그 또 이 목숨과 생명을 이렇게 지켜야 되는 의사의 위치를 고려한 합리적인 선택이라고도 할 수 있을 건데 꼭 취소를 안 하더라고 말입니다. 여러 가지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수를 쓰지 않고 내버려두고 방치하면서 지금 끌고 가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의사라는 부분은 이제 어쨌든 그 일반인은 된 거 아니에요? 네. 일반인가 됐으면 조민이 개업도 할 수 있잖아요. 개업할 수 노동조합까지는. 있습니다. 그리고 개업을 해가지고 뭐 가정의학 이런 거 네네. 보면서 네네.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사실 다 모든 걸 진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안철수도 뭐 일반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다 진료를 할 수 네, 있고 네. 다만 이제 전문이라는 타이틀만 사용하지 못할 뿐인 그래서 것이죠. 지금 상당수의 의사가 네. 일반의로서도 활동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그렇게 본다 하면 이 조민 문제가 이렇게 지금 유지되고 있는 부분에 해도 지금 너무한 일이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의사협회가 나서서 조민의 개업이나 또 취업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고 저거는 뭐 어쨌든 학교 다닐 때도 여러 번 유급할 정도로 의대에 다닐 수준이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 사실상 의사로서의 능력이 좀 의심이 되는 조민에 의해 지금 의료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의사협회는 조민을 갖다가 취업시키거나 개업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다들 의료계에서는 그걸 참고하기 바란다. 이런 입장이라도 밝히고 부산대는 조민의 졸업을 인정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유보하고요. 네. 자, 해야 될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하지 않고 있다라는 게 지금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하여튼 뭐 지금 최종적으로 어떤 뭐 여러 문제가 되는 게 교육부 이제 보건복지부가 이제 이러저러한 그 대학의 졸업과 입학에 대한 어떤 그런 신분을 확인할 유권적으로 해석할 수 있거나 그걸 이제 제재할 수 있는 이런 기관들이 되는 것인데 하여튼 지금 뭐 반응들을 보면은 지금 눈치를 보는데 정신이 없는 것 같은데 최근에 뭐 여러 가지 일들 지금 벌어지는 속에서 공무원들이 정말 자신의 본분을 망박하고 그냥 권력의 법과 원칙을 다 무시해버리고 권력에 쫓는 대로 하다가 지금 신세 망칠 위기에 신세를 망쳤거나 신세를 망칠 위기에 있는 공무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그거 다 잘 생각하셔서 어줍잖아. 이게 뭐
이게 제가 제가 무슨 의료 전문가도 아니고 의료법 전문가도 아닌 상황에서 제가 이게 당연한 게 아니라면 이렇게 제가 말씀을 못 드립니다. 근데 하여튼 언론도 가급적이면은 좀 이렇게 좀 돌아가려고 하는 표현들을 많이 쓰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민의 의사 자격이 무효라는 거,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은 저는 뭐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어줍잖게 장난치다가 신세 망치는 공무원들이나 관련자들이 없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지금이라도 필요한 조치를 좀 취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참 조국 부부라는 사람이 특히 조국이라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정말로 뻔뻔하고 예. 아주 참 못됐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네. 인간으로서 저렇게 못됐기가 쉽지 않다는. 그렇습니다. 하여튼 인간적으로 하여튼 그러니까 공직자의 도리는 고사하고 네. 뭐 경위를 어찌 되었건 이제 자신과 평생을 지금 함께하고 있는 부인이 배우자가 지금 이제 이 엄동 설안에 요즘에 눈도 내리고 찬바람도 많이 부는데 지금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딸 뭐 의사 시험에 합격했다고 뭐 고맙다는 거를 뭐 SNS에 공개적으로 올리고 이러는 걸 보면은 하여튼 좀 이렇게 뭐 소장님도 맨날 말씀하시는 거지만 조국 저 사람도 정말 뭐 소시오패스나 패스형 중에 한 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예, 참 입이 말하기가 더러울 정도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 이재용 삼성 회장이 지금 오늘 법정 구속됐어요. 네네네. 그 파기 한송심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1심에서 징역 5년이 나온다. 5년이 남았었습니다. 그렇다가 2심이 이제 징역 2년 6개월에 네. 집행유예 4년이 나왔고 네네네. 그리고 대법원에 갔는데 대법원이 네. 1심의 인정액이 89억이었는데 네네네. 2심에서는 30억만 남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3심에서는 이제 다시 사라졌던 네. 액 중에서 56억을 얹어서 네네. 86억이 됐어요. 네네. 그러니까 1심보다는 3억 적은 액수를 대법원이 네네. 인정하면서 네. 파기 환송을 시켰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이제 파기 환송심은 원래 웬만하면 대법원이 파기 환송을 했을 때 그대로 존중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특별히 아닌 걸 입증하면요. 네네. 그래서 지금까지 상식적으로 보면 파기 환송을 하면서 시간을 끌 때 네. 어떤 행태로든 그 사이에 또 어떤 게 있었습니까? 준법위원회라고 네네네. 하는 부분을 또 재판부가 요구도 좀 하고 했죠. 네네. 공식적으로 요구를 파기환송심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또 그게 만들어지고 네. 그래서 거기서 뭐 노조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하지 않았습니까? 감시위원 선정과 관련해서 예. 검찰과 변호인들 사이에서도 또 이렇게 예. 갈등도 있었고요. 그리고 준법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준법 의식을 높이는 부분을 감시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위원회를 한다는 것은 풀어주기 위한 전제로서 인식되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좀 그러니까 첫 번째 예. 그러니까 이게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재용에 대한 여러 사건들이 그 사람이 삼성그룹의 총수라는 점을 제외하면 예. 그러니까 공무원 대통령한테 뇌물을 제공하고 예. 예. 회사 자금을 뭐 어떻게 했다, 빼돌렸고. 빼돌렸다, 횡령했다, 예. 배임했다, 뭐 이런 예. 내용들. 예. 그 내용들을 따지면 물론 법리적으로 굉장히 복잡한 내용들이 예. 있지만 예. 어쨌든 그 부분과 삼성그룹을 법에 맞도록 운영하도록 어떤 위원회와 기구를 설치하고 거기에 대한 성의를 보인다는 부분과 그럼 별개의 문제. 별개의 문제거든요. 모든 사람이 잘못하면 네네. 그 사람 잘못해서 처벌받는 부분을 네. 앞으로 그렇게 하지 않도록 이렇게 개선해 가겠다라고 그렇습니다. 말하면 봐준다면 예. 그게 법이 왜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횡령 배임 같은 문제는 이제 뭐 뇌물은 뭐 다른 문제지만 그리고 이제 뇌물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이제 그래도 그 어떻게 회수가 됐느냐 뭐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횡령 배임은 당연히 이제 피해자가 뭐 해당 법인이라든가 있으면은 이제 거기에 대한 피해 회복 뭐 그다음에 이제 이 사람의 뭐 그 전과 관계 막 이 사건에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있는지 경위 등을 참작해서 이제 형을 정하는 것인데 여기에 왜 준법 감시 기구라는 문제가 제기가 됐는지 저는 솔직히 그 부분이 좀 이해가 되지 않을 것이고 지금 뭐 제가 판결문을 확인한 건 아니지만 오늘 뭐 그 언론 보도 내용에 따르면 또 재판부에서 그 형을 정하는데 뭐 준법 감시 기구를 만드는데 뭐 애를 좀 쓰긴 했는데 예. 그게 뭐 신통치 않다. 필요성의 기준을 충족했다고 보기 보기 어렵다. 그래서 피고인과 삼성의 진정성은 평가할 수 있지만 사건에서 양형 조건에 참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네. 그럼 준법 감시위원회를 만들겠다라는 것도
법원에 삼성이 내고 법원이 인정을 해서 만들었던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 예. 법원이 어떤 가이드라인,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을 최초 이제 그 파기환송의 재판 시작 전에 예. 얘기를 했고, 예. 거기에 맞서서 당연히 삼성이 이제 이러저러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예, 예.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제 하여튼 그 감시위원을 선정하는데, 뭐 검찰 중에서는 이제 그 삼성이 추천한 이제 추천하거나 지명한 의원들이 뭐 친삼성 인사들이다라는 비판을 제기했었고, 변호인들은 그렇지 않다. 예, 예. 오히려 이제 검찰에서 얘기하는 사람들은 너무 좀 반기업적이고 피고인한테 불리하다 뭐 이런 식의 좀 공방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럼 법원은 어떤 면에서 그런 것들을 지키고 또 이런 거. 판단을 했는지 좀 잘 이해가 안 갈 뿐더러 솔직히 말씀드려서 좀 그러니까 제가 뭐 내막을 제가 자세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결국은 이재용은 결국 자기가 이제 풀려나기 위해서 이제 뭐 사실은 뭐 소장님 계속 말씀하셨지만 이제 뭐 청와대 문가리가 시키는 내용도 다 했고 심지어 항소심 재판부에서 요구한 내용도 잘 다 했고 예. 결국 이 2년 6개월은 형도 좀 개인적으로 웃기다고 생각하는 게 소장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뇌물액이 이제 뇌물액 등등이 만 90억 정도 되니까 1심에서 5년을 선고했습니다. 근데 그 2심에서 그러니까 파기항소심 전 항소심에서 거기서 50 몇 억은 뇌물이 아니다. 36억 정도만 뇌물이다 해서 2년 6개월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다시 대법원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서 그 뇌물 액수를 사실상 1심과 동일하게 올려놨는데 또 형은 근데 그냥 2년 6개월을 했다는 거. 반을 까줬어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그 형이 그래서 이 2년 6개월 어떻게 나온 거지? 1심에서는 90억을 정도를 뇌물로 인정해서 형이 5년이 나왔고. 89억. 예. 그다음에 이 항소심에서는 30몇 억이라 그래서 2년 6개월 나왔는데 지금 파기항소심 재판부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그러다 80몇 억이 뇌물이라고 인정을 하는 취지에서 지금 형을 정했는데 왜 2년 6개월에 나왔는지 1심보다 돈은 3억 깔아앉았는데 혐의 대상 그렇습니다. 금액은 예. 형은 절반이 됐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거 좀 이해가 좀 잘 되지 않고 이게 도대체 말로는 뭐 준법 감시 제도에 대해서 자기들이 양형에 참작하지 않았다고 그러는데 이게 도대체 왜 그러면 절반이 형이 깎인 것인지 좀 의문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 내용을 보면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는 일반적인 준법감시 활동과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위법 행위 유행에 대한 준법감시 활동을 하고 있다. 앞으로 발생할 새로운 행동을 선제적으로 감시하는 활동까지는 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고까지 말을 했어요. 좀 이해가 가기 좀 어려운 표현입니다. 예, 네. 그래서 자 이재용은 이제 이 내용 때문에 이제 오늘 법정 구속이 되고 네. 최재성, 장충기도 각각 2년 6월씩 나왔더만요. 네. 최지성 그러니까 삼성의 오른팔 왼팔이 다 이제 구속이 됐어요. 네. 자 이재용이 지금 이전에 이 사건으로 구속됐을 때 빵에서 한 1년 살았나요? 1년 좀 못 되지 않았나 1년 좀 싶은데. 못 됐죠. 예. 그러면 이번에 들어가면 이제 그 남은 거를 살게 이제 되겠네요. 1년 6개월 정도 자 파기환송심은 대부분에 또 다시 가죠 형식적으로는. 그래서 뭐 일단 현재로서는 뭐 그 이재용 부회장 입장에서는 뭐 예. 지금 바로 확정을 지금 뭐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니까 네. 뭐 상고를 할 것으로 보이게 되고 대법원까지 다시 이제 두 번의 이제 대법원 재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요? 그러니까 두 번째 대법원 두 번째 재판이 또 이루어지게 되죠. 네. 자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윤석열 검찰에서는 이번에 이렇게 뭐 뇌물 주는 해가지고 합병하는 부분에 앞단의 그 원인이 되는 네. 삼성 이 바이오 네네. 삼바 부분과 관련되는 그 자회사를 갖다가 또 삼성 에피스를 네네. 만드는 과정에서의 문제 등에서 이 분식 회계가 있었다고 검찰이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구속 기소됐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건 또 이 사건과 별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 병합을 하려니까 병합을 허가해 주지 않았지 않습니까? 네네. 사건 병합을요. 네네. 그래서 지금 따로따로 재판을 하는 거 아닙니까? 네네. 자 그렇다면 이재용 입장에서는 현 정권의 그동안에 뭐 미국에 관련 여러 가지 작업도 좀 열심히 뛴다 소문도 있었고 네. 대미 로비 네. 본인도 또 요 근래에 뭐 이미지 좋게 한다고 등에 땀난 것까지 뭐 언론에 비추고 했는데 문 정권하고 어지간히 비를 맞추고 또 문 정권도 지금 이재용이 지금 이런 식으로 재판받고 있는
피의자인데 네. 굉장히 뛰었지 않습니까? 네, 네. 청와대로 불러 띄우고 또 지난번에는 뭐 바이오 행사에 가가지고 네, 네. 삼바하고 네. 뭐 셀트리온 두 네, 개만 네. 띄우고 네. 그래서 수없이 뭐 삼성 행사에 전자도 방문하고 했잖아요. 네, 네, 네. 이러면 이게 문정권하고 최근에 법원하고의 뭔가 맞지 않는 부분 때문에 일이 된 겁니까? 안 그러면 정권이 이재용을 한마디로 개같이 부려먹고 또 뒤통수를 때린 거라고 봐야 됩니까? 그래서 뭐 제가 어떻게 뭐 제가 뭐 이거 좀 너무 고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서 말씀은 좀 제가 확인해서 말씀은 없습니다. 제 느낌으로는 이재용이 뒤통수를 맞은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사실은 그 이 항소심에서 이제 그 이제 정유라에게 제공된 말값 등등은 뇌물이 아니다. 저는 그러니까 좀 법리적으로는 좀 그렇게 보는 게 맞지 않나 좀 생각이 좀 많이 들었거든요. 네. 뭐 찬성하고 반대하시는 분이 있으시겠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이재용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 항소심 그 이제 파기 환송전 이번 항소심이 아니라 지난 항소심의 어떤 그 판결 내용을 그대로 좀 그 인정을 해서 내지는 뭐 양형부당 정도로 뭐 파기해가지고서 뭐 이렇게 어떤 다른 방법을 좀 찾아내는 것이 좀 안정적이라서 방법을 봤는데 그 대법원에서 그 지난 판결 같은 경우는 이게 완전히 그 항소심에서의 판결을 뒤집으면서 이제 50억을 추가. 예, 50억 추가해 버려서 사실 그 순간 이재용 부회장으로서는 사실 이제 옴짝달싹할 수 없는 상황에 좀 내몰리게 되는 상황이라고 좀 보여지고, 예, 예. 그러니까 뭐 당연히 30몇 억을 뇌물을 줬는데 이거를 집행유예를 하느냐도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만 어쨌든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어쨌든 50억이 더 추가되는 상황에서는 이제 집행유예로 가는 길은 이제 굉장히 이제 좁아지는 상황으로 이제 벌어진 게 된 건데 이런 구도 속에서 결과적으로 이재용은 나름 뭐 정권 쪽하고 잘 좀 어떻게 해보면은 무언가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냐 생각이 좀 들었지만 뭐 최근 삼성전자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뛰었지 않습니까? 뭐 이런저런 봤을 때 최소한 증권시장 쪽에서는 이재용의 실형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지금 판단한 게 아닌가 좀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근데 정권이 그간에 이 보통 이러면 보통 상식적 정권이라면 이재용은 청와대 못 오게 해라. 네. 이재용 회사나 뭐 행사에 갈 수 없다. 네네. 이렇게 하면서 일정하게 거리를 두는 속에서 이렇게 처리를 하지. 같이 또 잘 놀았잖아요. 그렇습니다. 준법감시위원회라는 것도 정권하고 의논해서 답을 찾은 것처럼 보여지지 않았나요? 그렇습니다. 뭐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놓고는 또 이렇게 움켜잡는 거는 정권 끝나기 전에 뭐 삼성이라는 통닭을 좀 뜯어먹자 뭐 이런 겁니까?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끝나는 날까지 혹은 이제 이재용한테는 이런 시그널을 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것이 이제 너가 뭐 하여튼 정권이 바뀌어서야 너하고 어떤 뭐 제대로 된 네가 원하는 딜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하여튼 오래 뭐 당장에 짧게 어떻게 끝내 생각은 꿈에도 꾸지 마라 어떤 이런 느낌이 좀 많이 듭니다. 자, 이재용은 뭐 저는 일반 사람들이 듣는 것보다는 조금은 더 많이 듣고 있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재용은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끌고 왔는지가 네, 굉장히 저는 의아해요. 네. 차라리 이렇게 갈 바에야 이런 식으로 정권에 휘둘리지 않고 내가 이번에 진 것만큼은 떼우고 가겠다고 네. 작정을 하고 전공법으로 가든가. 네. 지금 뭐 삼바 사건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재용을 봐줄 듯이 엄청 노력한 게 그 삼바 그 뭡니까 이복현 네네. 부장검사 네네. 그쪽에 압력이 엄청 들어갔거든요. 네네. 그러면서 또 무슨 시민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뭐 이재용 풀어주라 하고 뭐 이렇게까지 해서 불기소하도록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정권에서 오는 이렇게 복잡 다단한 신호 한쪽은 얼르고 한쪽은 때리고 하는 게 이게 변태가 아니면 이럴 수 있냐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다음에 저는 그와 함께 그러니까 이재용이란 사람의 어떤 개인의 어떤 역량의 한계를 이번 사건 등등을 통해서 여실히 좀 드러낸 것이 아니냐. 아마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2005년, 6년, 7년에 이제 현대자동차에서도 이제 현대자동차 그룹에서도 이제 비자금 문제가 터지면서 이제 정몽구 당시 이제 회장과 정의선 이제 그 부의 승계를 앞둔 이제 그 두 사람 이제 두 부자가 모두 이제 문제가 되는 사안. 그래서 이제 당시 그 현대자동차 그룹의 이제 그 검찰 정관 출신 임원분께서도 그냥 그런 내용을 모르고 막 압수수색이 전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때문에 바로 뭐 사임도 다 했다고 제가 그런 후문을 들었습니다만 어쨌든 두 부자가 모두 연루되는 이 아주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두 부자가 사실은 혐의 내용을 보면 구속되어야 마땅한 상황인데 결과적으로 정몽구 회장은
그래도 승계를 앞두고 있는 정의선 이제 부회장을 살리기 위해서 사실상 뭐 자신이 모든 뭐 실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본인이 모든 범죄를 자신이 주도해서 다 저질렀다고 시인하고 이제 결국은 이제 본인이 이제 구속이 됐다가 뭐 물론 나중에 결국 집행유예로 풀려나긴 했지만 결국 좀 이재용 회장은 결국 이 모든 거를 혼자의 팀으로 혼자 딜치고 혼자 그 어떤 합의를 보려고 난리를 치다가 결국은 전부 이러저러한 길이 다 맥혀서 외통수에 몰린 상황에서 끝내 2년 6개월이라는 실형을 선고받은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이 과실 어떻게 헤쳐나갈지 모르겠지만 지금 삼성전자 그룹 전체에 지금 닥쳐있는 위기 상황을 봤을 때 이재용이라는 사람이 지금 당장 이 어떤 삼성그룹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어떤 보관이 있는 사람인가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이재용의 또 한계도 좀 제대로 좀 보여주는 경우가 아니냐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개도 잃고 그룹도 잃는다는 말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삼성의 이재용 측으로서는 당당하지도 못했고 예. 정권한테 끌려다닐 거는 수도 없이 끌려다니다가 결국은 이렇게 막판에 이렇게 했는데 이런 부분에는 제가 봤을 때 사법부가 독자적으로 판단한 게 아니라면 제가 볼 때는 삼성을 둔 모종의 또 정권의 플랜도 좀 있을 거다라고 네. 이렇게 보이는데요. 네. 근데 뭐 하려고 그냥 이 삼성이 말입니다. 삼성은 이제 솔직히 말하면 정치에 완전히 관심을 끄고 오로지 기업 활동만 열중해야지 계속 노무현 정권 때부터 연결되어 온 이 과정들 정경 유착에 관한 문제들이 지금 노무현 정권 때 삼성공화국이란 말 네. 그리고 또 이명박 정권 때는 또 네. 뭐 그때보다 힘들었겠지만 또 다르게 해서 박근혜 정권의 말에 거쳐서 지금 이렇게 온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정권하고 삼성하고도 또 유착이 없었다고도 나는 보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삼성이 이젠 기업하는 방식을 바꿔야 되고 이재용은 자기 머릿속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무언가 이제 이병철 회장의 이제 일가가 누렸던 그 많은 이제 혜택들을 그래서 그것도 물론 그 이병철 회장이나 이건희 회장의 어떤 성과로 지금 어마어마한 세계적 기업이 된 부분에 대한 저희가 엽적 인정을 하는데 이제 문제는 그것이 이제 온전히 그 일가가 좀 그대로 유지하고 상속하고 하기에는 지금 여러 가지 여건상 지금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럼 거기에 맞춰서 이제 뭐 이제 와서는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맞춰서 무언가 좀 달리 그냥 또 그 어떤 삼성이라든가 이씨 일가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처럼 잘 아시다시피 물론 뭐 어떤 미국의 어떤 자본가들의 어떤 그 윤리 의식이 뭐 우리나라보다는 높으니까 뭐 록펠러라든가 카네디가 이제 재단을 설립해가지고 기부 활동을 많이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 방법 외에는 자신의 일가들이 어떤 그런 부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것도 하나의 이유가 있었던 그 이유도 있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렇다면 이재용 부회장은 예전처럼 이병철 회장이 이건희 회장한테 이런 식으로 물려주는 그 방법을 어떻게 마련해 보려고 할 게 아니라 무언가 다른 어떤 정말 자기들이 얘기하는 삼성다운 방법으로 어떤 그런 영향력들을 실질적으로 또 유지할 수 있는 좀 더 많은 방안들을 좀 고민했어야 되는데 결국은 이제 예전과 같은 방법 뭐 새로운 법인을 설립해서 거기다 뭐 사업을 이익감을 밀어주거나 아니면 거기에 또 가치를 조작시켜서 합병을 시키고 분해시키고 이런 방법들로 동원하다가 이제 결국은 몰려서 여기까지 왔는데 저는 뭐 소장님의 말씀에 100% 동감하지만 이재용과 그 일가들도 이제 좀 정말 변화된 이 세상에 맞도록 무언가 다른 방안들을 진짜 좀 생각해 봐야 되겠다. 정치에 좀 얼큰거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기업만 하고요. 예. 그러니까 이병철 회장도 사실은 뭐 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특히 이제 5.16 혁명 초기에 사실은 박정희 당시 장군과 이제 많이 좀 가까웠는데 결국 그러저러 하다가 여러 이제 300 사건이 그러다가 300 사건이 터지면서 이제 정치하고 거리를 두게 되셨는데 하여튼 그 어떤 선친이 왜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병철 회장이 사실은 사카린 사건 미수 사건 이후에는 사실 은둔자처럼 생각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왜 선친께서 그렇게 사셨는지를 참 그 이해를 했던 건지 알면서 몰라서 그랬던 건지 참 알 수가 없는데 하여튼 이재용 부회장도 이번에 이제 수감이 되시면서 어떻게 해야 정말 제대로 된 삼성과 이 자기들의 일가의 어떤 복리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좀 깊게 생각해 보셔야 될 기회가 되지 않습니까? 3대가 정경유착으로요 다 이 꼴을 겪고 있다면 그렇습니다. 이건 본인들이 잘못한 거예요. 그럴 때 저도 100% 생각합니다. 이제는 청산해야 된다고. 네, 그렇습니다. 예. 자, 오늘 1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